이제 총선은 끝났지만 전국은 아직도 어수선합니다. 전국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지 또 희비가 엇갈린 총선 핫피플, 각 당 대표들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부터 그동안 이제 저희와 쭉 함께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평론들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그 김성환 평론가님께서는 지난주에 총선 이틀을 앞두고 의석수를 거의 정확히 굉장히 근접하게 맞추셨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으실까요? 자화자찬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한국에 그 선거를 치렀는데 200석 가까이 나온다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의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남의 의석이 65석이잖아요. 근데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역구, 그러니까 비례를 빼고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80석 정도도 못 갖고 간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수 결집이 틀림없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그걸 대충 계산을 하니까 아니 그 대충 계산했다고 하면 안 되겠죠. 한이나 구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쉬웠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반면에 뭐 이종훈 평론가님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예상을 하셨기 때문인지 오늘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고 나오셨습니다. 아, 네. 삭발은 안 했어요. 잘 어울리세요. 예, 혹시 젊어 보이십니다. 뭐 저는 이제 오차가 좀 많이 났죠. 그런데 저는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난 총선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지난 그 4년 전에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균형을 좀 맞춰줄 거다. 과거에 사실 보면 이제 늘 그 총선 끝나고 나면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야, 이번에도 황금비를 국민들이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16년 총선 때도 아슬아슬하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제 보수 정당이 이제 딱 한 속으로 지게 만든 거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참 절묘하게 어떻게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맞춰줄 수 있나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이제 황금비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훨씬 더 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 과거에는요 3당 4당이 항상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통 아무리 많이 가져가야 한 정당이 130석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 제3지대라고 하는 정당의 존재가 사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당이 만약에 선거 구도에서 좀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예전에는 단독 과반을 가져가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152석, 153석 그 정도 가져가는 게 한 당이 가져갈 수 있는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 선거 구도가 한번 쏠리면은 180석이 나온다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바른 방향이냐? 사실 큰 틀 안에서 보면은 꼭 긍정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찬성이고요. 사실은 이번에 그래도 좀 제3지대 신당들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 쭉 결과를 추이를 보면 부동층이 한때 한 30%까지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구도하에서 그래도 제3지대 쪽에 어느 정도 표심을 좀 실어줘서 균형을 좀 이렇게 잡지 않을까. 양당의 극한 정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적중하지 않았던 거고요. 제가 적중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완전히 지금 양당 정치로 그냥 굳어져 버리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과연 제3지대에서 뭔가 하겠다라고 정당이 출연할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절대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 총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총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입부가 좀 길어서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고 저희가 준비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고 수습 국면에 들어간 상황인데 다시 이제 비대위 체제를 거쳐서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 친윤과 영남계 견제를 뚫고 과연 수도권 중심론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거기에 이제 30대 기수론까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30대 기준을 얘기하기는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네. 그러니까 2022년에 사실은 그때 이제 그 국민의힘이 탄핵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러 이제 보수 정당으로 분화가 됐다가 다시 이제 당을 겨우 합친 상황이잖아요. 합치고 그 후유증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보수의 혁신을 내걸고 이준석 대표가 사실 파란을 몰고 올 정도로 파격적인 어떤 당대표 당선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두 가지 크게 요인이 있을 텐데 하나는 대통령이 사실은 당대표를 억지로 밀어내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고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당에서 이준석 대표를 떠받쳐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또 참패를 했어요. 또 참패하고 나니까 또 수도권에서 겨우 이제 초선이 된 30대 의원들을 다시 당대표로 세우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세울 자신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당에서 힘을 실어줘서 정말 수직적인 당청 관계 바꾸거나 당으로 뭔가 그 국정 운영의 중심을 가지고 올 정도의 그 정도로 당에서 뭔가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정도로 힘을 실어줄 각오가 돼 있다고 하면 네. 뭐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감성적인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는 중진급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 대통령과 관계 설정도 내가 다시 하고 당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에 무조건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당이 정말 민의를 따르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중진이 오히려 나서야죠. 네.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서 아직도 수습하려면 좀 멀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중심론, 30대 기수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 됐죠. 정치권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은퇴할 것이냐. 근데 뭐 잔류에 대한 뭐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복귀한다면 언제 뭐 어떤 형태로 좀 복귀할지 같이 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기회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됐건 뭐 이번에도 뭐 약간 차별화를 시도하려다 결국 실패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찌 됐건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운명적으로 좀 이렇게 공동체라고 좀 거의 봐야 됩니다. 일반 유권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말로 국정 쇄신을 좀 하고 180도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는 기회가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뭐 제가 보건대는 뭐 이번 그 위원장 사태가 거의 뭐 결과적으로는 정계 은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친윤계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10석밖에 못 얻을 상황인데 한동훈 위원장 덕분에 그래도 130석까지는 했어. 이런 정도의 평가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한 역할 이 부분이 뭐 실제로 한동훈 효과는 없었던 거로 규명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 거의 검증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시 정치권에 진입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대권 주자 입지를 굳혔습니다. 당 장악력도 더 강해진 상태인데 이제는 그 검찰이 예전처럼 쉽게 영장 발부를 시청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관심사는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입니다. 당연히 연임을 할 것이다. 네, 진짜 또 나올까? 이런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대로 꽃길만 걸어서 대권 가도까지 달릴지 단 하나 신경 쓰이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조국 대표일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 때문에 더욱더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당대표직을 끝내 안 내려놓으려 할 가능성이 안 내려놓는다. 높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번 총선 승리를 이끌었으면 좀 멋지게 딱 퇴장하는 것도 잠시 네. 퇴장했다가 다시 컴백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 그 대표 때문에 이게 신경이 쓰여서 이분이 그러니까 안심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당대회에 다시 나와서 본인이
지금 향후 전국도 좀 주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 조국 라이벌 구도가 된다면 야권이 분열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점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건 정말 섣부른 예측인 것 같아요. 섣부르다. 앞으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사실 모르는 건데요. 이건 일각에서 생각하는 일종의 이제 조국 혁신당이 친문계다 이런 전제나 규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하고 친 문재인계로 민주당 세력이 분화했고 그 분화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 친 이재명당이 된 민주당과 그리고 친문계가 많이 간 조국 혁신당이다. 이런 전제가 성립이 돼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비례 의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자 받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병립형으로 갔으면은 조국 혁신당이 이 정도 의석 못 얻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불안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병립형으로 가더라도 찍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 혁신당을 만든 건 이재명 대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정적으로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한 17석, 8석은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불어민주 연합을 구성하면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은 한 6석 정도밖에 안 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을 사실은 시민사회나 진보 쪽에 나눠준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뿌리로 말하면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뿌린 결과가 조국 혁신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지층이 겹쳐요. 한 40%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 쪽으로 40%가 이동해서 지금 표를 던져준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에 대한 일정한 불만도 작용하고 있지만 조국 혁신당이 조금 더 정권 심판론을 잘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이 거의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진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당이 서로 대립하면 같이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같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니까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기 때문에 어찌됐든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이재명 당대표 그 전대 출마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출마를 굳이 해야 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왜냐하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이재명 당이 인재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지난번 공천 작업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했지만 어찌됐든 민주당의 주류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치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함께였던 그 인사들이 바뀌는 과정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새로 당을 만드는 과정이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당을 만들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2년 동안 또 당대표직을 수행한다고 하면 대권까지 간다고 하는 전제로 보면 그 평가를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가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민주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국정 후반기에 민주당으로서 뭔가 큰 역할들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보통 그런 평가를 받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뭐 굳이 얘기하면 30-30이나 30-35 하면은 한 75 정도가 국민으로 말하면 75% 정도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 뭔가 정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한 30%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유권자들이 결국은 대선에서 후보를 결정한다, 대통령을 결정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잘한다 하더라도 박한 평가를 받기가 굉장히 높은데 가능성이 이재명 대표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질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여요. 당은 어차피 주류는 이재명계가 돼버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도박은 저는 좀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8월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이 좀 갈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조국 대표가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만약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진다면 5년 동안 이제 뭐 정치 활동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 길도 이제 막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조국 혁신당의 이제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미래 좀 한번 그 전망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뭐 실형 선고 확정되고 하면
정치적 타격이 상당하죠. 대권 주자로서 행보 뭐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보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은 뭐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 사실은 확장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뭐냐 하면 민주당이 지금은 뭐 마치 굉장히 승리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만 또 모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민주당 내에 내분이 발생해서 예컨대 이제 뭐 친문계가 되고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간다거나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렇고 근데 일단은 친문계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나의 교두보를 지금 마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향후에 아마 충분히 활용을 하려 들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 내에 있는 그 친문계들도 사실은 조국 혁신당하고는 상당히 좋은 관계를 향후에도 계속 유지하면서 공조를 해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조국 대표의 그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벌써 이게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이제 일각에서 좀 이제 나오는 그런 견해긴 한데, 그러니까 혐의 적용을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종류를 한 것도 이게 오히려 검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 한 건만 이제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이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에 사법부도 놀랐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사법부도 상당히 그 부담스러울 것이다. 조국 그 대표의 이번 그 돌풍이 사법부에도 이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뭐 거군요. 그런 얘기까지 일각에서 심지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사법부의 판단은 따로 남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에게 그 유죄를 선고했던 그 소부하고 같은 부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갔을 때 그러니까 혐의가 같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조국 그 전 장관한테 조국 대표한테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게 좀 잘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죄 선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또 대법관도 같은 사람으로 네, 같은 임명이 부 됐죠. 소부에 배정이 네네.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 다만 이제 이런 점은 있는 거죠. 사법적인 판단은 아직 남았고 그 사법적으로는 유죄가 내려질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무죄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건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거 왜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조국 혁신당에게 의석을 몰아줬단 말이에요. 이건 국민들이 볼 때 이 정도 가지고는 판단, 그러니까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표현했던 걸 빌려오자면 일종의 범죄자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본 거잖아요. 이게 정치와 사법적인 판단이 다르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유죄 판결이 나든 뭐 무죄 판결이 나든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정도 가지고 나중에 대권으로 가는데 심각한 결격 사유야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권 도전을 할 때 어떻게 됐든 사법 족쇄가 풀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대권 도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권력형 비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아마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권력형 비리가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관련되는 입시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사법적인 문제 부담을 덜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대권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어떤 사법적인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본다면 유죄 판결을 받고 나중에 가서 이번에는 뭐 피해 선고권이 박탈이 돼서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의 미래는 계속 살아있는 미래다. 이건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인물은 바로 이준석 대표입니다. 막판 역전극으로 4수 만에 국회 입성한 이준석 대표. 대선 3년 남은 거 맞냐? 또 박정훈 대령 무죄 나오면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런 발언에 거침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내부적으로는 차기 전당대회 나가지 않고 지선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 앞으로의 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마 뭐랄까 보수 진영을 흔들 수 있는 핵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석이 그냥 세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범야권 의석을
192석으로 보느냐 189석으로 보느냐 가지고 지금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108석을 가져갔잖아요. 네. 8석만 빠지게 되면은 대통령 탄핵까지도 가능한 의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8석이 빠지는 건 빠지는 거지만 8석 흔들 만한 외부 요인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준석 대표 가지고 있는 개혁신당 3석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꾸로 말하면 야권에서 의석을 모을 때 179석을 모으는 거하고 192석을 모으는 거하고는 또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거든요. 네. 그 3석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캐스팅 보트를 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의석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런데다가 어찌됐든 우여곡절을 겪었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살아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선명한 야당을 지금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명한 야당을 외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판은 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그러면서 더 스피커는 커져버린 거예요. 커져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경우에는 같이 야권하고 동조하면서 윤 대통령을 막 압박해 들어가다가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얘기할 때는 글쎄 좀 조금 더 지켜보죠.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또 이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계속 흔드는 작업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동물적으로 이걸 배웠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느 그런 사안마다 앞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쭉 남아 있는데 이른바 이채양명주라고 불리는 이런 사안들이 계속 올 때마다 중간에서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겁니다. 밀당으로 몸값을 높이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보수 내부에서 8표가 흔들리거나 이렇게 분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이제 수도권의 젊은 층 아까 30대 말씀하셨지만 그쪽의 의원들하고 굉장히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흔드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 전체를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이준석 대표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지 않겠다, 지방선거에 집중하겠다 하는 거는 대선 좀 캠페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를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이 바람에 이제 그 보수 진영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차기 대선 레이스가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국민의힘 내에 있는 그 대권 주자들도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달리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달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보수 진영 내에서의 그 재평가 작업도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 지지층 내에서 뭐 어찌됐건 뭐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번에 살아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아마 조금 놀라기도 했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상황은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향후에 대통령이 안 바뀌고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아서 다시 위기에 이제 봉착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만약에 참패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범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을 주도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좀 간결하게 좀 짧게 시간 관계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운명에 대한 건데요. 이제 한석 김종민 의원 단 한석을 이제 현재 차지한 상황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제 낙선을 했고 정치 생명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를 듣는 이낙연 대표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김성환 평론가님. 그 나임을 맞추셔서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래는 없다. 미래. 미래는 없다. 예, 새로운 미래는 이제 당으로서의 존재감은 사라진 정당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낙연 대표가 살아왔다고 하면 모를까. 그러지도 않은 상황이고 김종민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김종민 의원은 새로운 미래로 활동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으로 복당 예, 가능성을 높게 두 보시는 가능성을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으로 복당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을 모아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때 그때 지금 3선이란 말이에요. 그 원내대표를 맡을 사람은 김종민 의원밖에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키워나가거나 이런 방식밖에 사실은 남지 않았고요. 뭐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대권 가능성에 대해서 호남에서 이미 판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대권도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 처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는 없다. 네. 네. 네, 저는 뭐 미래는 없다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미래 활로를 아마 조국 혁신당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민주당하고는 결별하는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민주당으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하고 통합. 근데 사실상은 조국 혁신당의 흡수 통합되는 형태로 네. 그쪽하고 합류했다가 2단계로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통합. 이런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네요. 네, 1월부터 두 분과 함께 달려온 총선 레이스, 오늘이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음 같아선 두 분과 좀 더 총선이 좀 한 달 뒤였다면 이런 생각도 네, 해보고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저희가 좀 난초한 질문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서 네, 마지막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홍 평론가님. 뭐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네. 네. 그러신가요? 정말 짧은데요? 아니 그러면 저한테 일부러 시간 양보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 네. 근데 원래 이런 자리에 서면요 예측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도 맞추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미안한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민주당이 될 겁니다. 여기는 안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전화 많이 받으셨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도 대표적으로 제가 안 될 거라고 얘기했기 네. 때문에 좀 미안한 감정이 있기도 하고. 대부분 안 될 걸로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는 대단하다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네, 하는데요. 네. 그래서 참 사선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하여튼 총선 기간 동안에 함께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네. 감사했습니다. 네. 그동안 신중하고 예리한 분석으로 총선 판세를 읽게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네. 두 분의 활동 잘 관심 있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